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부지런히 움직여 어묵탕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까지 떡볶이와 순대를 팔아요. 물론 몸은 힘들고 피곤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편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된 뒤라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 양심 없고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를 맞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될 위험한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귀가 솔깃해지는 유혹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긴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평범하게만 살아오던 저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덮쳐왔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평생을 인쇄업에 몸담고 성실하게 일하던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 시작됐어요. 20대 후반에 꽤 규모가 큰 인쇄 공장에 들어가 제법 높은 직함까지 얻었던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손재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급한 일 있으면 불려나가고 그렇게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 충성을 다했네요. 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많았죠.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 명절에도 남편 없이 시댁에 가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버는 돈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고 작지만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서울 변들이 낡고 작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저희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몇 년 전 가을 이런 소박한 저의 행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젊음을 바친 회사가 부도나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하긴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에 인쇄를 하겠어요. 다 컴퓨터로 하고 핸드폰으로 보고 인쇄업이 사양 산업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나마 남편 회사가 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관공서 일도 하고 학교 교재도 찍고 근데 큰 거래처가 두 군데나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가 휘청였답니다. 거기다 불안함을 느낀 사장이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 크게 말아먹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듣게 된 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씩씩하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문만 열었어요. 신발 벗는 소리도 안 나고 한참을 현관에 서 있길래 제가 나가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현관에 서서 집안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남편이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다 크다 못해 늙어가는 남자가, 그것도 평생 큰 산처럼 가족을 지켜주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덕자야, 미안해. 이제 어쩌지? 우리 회사가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남편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남편을 일으켜 세워 밥상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떠서 앞에 놓으며 말했죠. 일단 밥 먹고 얘기해. 회사 망했다고 인생도 끝나? 세상 안 무너져. 하지만 남편은 밥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남편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게 생겼어. 간신히 이번 달 월급만 챙겨주기도 벅찬 것 같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직원들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30년 가까이 일했으면 퇴직금이 적지 않을 텐데 그걸 다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눈물까지 보인 남편이 지쳐서 먼저 잠들었지만 저는 잘 수가 없었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연금 타려면 아직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티지? 아휴, 이 사람이 다시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아유, 아니야.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쉽게 써주겠어.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아이,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한숨만 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죠. 평소에 술을 즐기던 사람도 아닌데 할 일이 없으니 낮부터 소주를 마시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30년 가까이 일하던 일터가 사라졌으니 본인 심정은 오죽할까 싶었죠.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오랜만에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늦게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온 남편에게서 땀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네요. 아니, 한여름도 아니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어디 가서 뜀박질이라도 하다 온 거야? 아이, 뛰긴 그냥 속이 답답해서 등산 좀 했어. 등산? 아이, 말했으면 나도 같이 갔을 텐데 왜 혼자 갔어? 아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그만둔 지도 보름이 다 돼가니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날 동네에서 멀지 않은 백화점에서 여성복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고 해 면접을 보고 온 참이었거든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씻고 나온 남편이 자리에 눕다 갑자기 앓는 소리를 하길래 이상해서 옷을 슬쩍 당겨보니 어깨에 선명하게 빨간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깨가 왜 이래? 등산 갔다 온 거 맞아? 제 말에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공사장에서 막일하는 거 구했어. 오늘부터 시작했고. 뭐?
당신이? 아니,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버티려고?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 괜찮아. 한번 해보고 정 못하겠으면 그만둘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에 뭔가 결이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남편의 붉어진 어깨를 보며 한편으론 걱정이 됐고 한편으론 가족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고맙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리다 결국 포기했어요.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일단 하다가 아프면 바로 그만둬.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남편의 공사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허리도 안 좋고 경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러 다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면 집을 나섰죠. 저는 그 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국이랑 반찬 몇 가지를 작은 보온 도시락 통에 담아서 건네줬죠. 남편은 그 도시락을 들고 문 밖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녀올게. 저녁에 봐. 그 모습에 꼭 30년 전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고 저는 큰애를 임신해 부품배를 안고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곤 했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 30년을 우직하게 가장 노릇해 아들, 딸 잘 키우고 나이 먹어서도 막일하러 다니는 남편이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간 남편은 밤 9시, 10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과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새카맣게 탔죠. 손은 금방 거칠어지고 상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아니, 불평할 겨를도 없었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잠들기 바빴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백화점 판매직 면접 본 결과도 안 좋았죠. 들어보니 저보다 한참 어린 40대가 뽑혔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력서를 넣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접어들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먼지와 땀을 뒤집어 쓰고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물었죠. 여보, 요즘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와? 머리도 깨끗하고 땀 냄새도 안 나네? 아이, 땀은 무슨. 이제 날씨 추워졌는데 땀 대신 추위가 문제지. 그리고 하는 일이 좀 바뀌어서 이제 먼지 쓸 일도 없어.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좀 덜 힘든 일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을 잘해 편한 일을 하게 된 줄로만 알고 안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을 한 지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월급을 안 가져오는 겁니다. 궁금한 마음에 물으니 월급 대신 공사 끝나고 한꺼번에 정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공사반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럴 거라고 의심 없이 믿은 거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하필 그날따라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남편 도시락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맘때 저도 점심시간에 잠깐씩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던 일을 하려니 피곤했는지 종종 늦잠을 자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나간 남편에게 미안해서
일하러 가는 길에 잠깐 공사장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네요. 남편이 출근하고 3시간쯤 지났을 때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죠. 남편이 간다던 공사장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말에 그 근처를 지나다가 남편이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 버스에서 내려 공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죠. 높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여기저기서 망치 소리, 드릴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럽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현장 입구에서 경비하는 분께 다가갔어요. 저기요, 여기 혹시 김만수라는 사람 아세요? 여기서 일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만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인부면 저쪽 가서 현장 소장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장 한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와서 묻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 김만수라는 사람 찾는데요.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요. 제가 집사람인데 도시락 전해주러 왔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서요.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김만수요? 이런 일 처음 해본다는 키 큰 사람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답했죠. 아이, 그 사람 여기 안 나온 지 한참 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소장의 대답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처음에 며칠 나오다가 안 왔어요. 한 달도 안 다녔을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매일 여기 출근했는데요. 하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한 분을 부르더군요. 어이, 박씨, 이리 와봐. 그 김만수라고 알지? 둘이 꽤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 그 사람 찾으시는데. 그 말을 들은 인부가 저를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김씨, 그 큰 돈 벌었다고 그만뒀어. 그 양반 어쩐지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 아이,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이런 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았어. 남자의 대답에 이번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 저기요. 그럼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그러자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이, 글쎄요,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새로 취직했다면서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곳이 저기 길 건너 오피스텔이라고 하던데. 네? 오피스텔이요? 네, 저기 사거리에서 길 건너면 그 새로 생긴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혹시 들으셨어요? 아유, 그것까진 모르죠. 그냥 그만둘 때 큰 돈 벌었다면서 싱글벙글하더라고요. 나한테 점심도 사주고 그랬는데 뭐 좋은 일로 그만두는 것 같아서 나도 잘 얻어먹었지. 아니, 뭘 하든 이런 막내보다 낫겠지 싶어서요.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철석같이 남편이 거기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헛걸음을 한 겁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편이 새로운 일을 구했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어쩐지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멀쩡한 모습으로 퇴근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남편은 큰 돈은커녕 새로 막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어 가도록 저한테 한 푼도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하더군요. 제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서서 아무 말도 못하자 남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괜찮아요? 아니 아무것도 몰랐나 보네. 걱정하지 말아요. 좋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인부는 걱정할 일 아니라며 웃었지만 저는 영 꺼림칙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충 인사를 건네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공사장을 빠져나와 일하러 갔습니다. 물론 맘 같아서는 당장 인부에게서 들은 오피스텔로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할 시간도 다가오고 일단 남편에게 확인해보는 게 먼저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기다리며 오만 가지 생각에 수십 번이 넘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10시가 넘은 시각, 남편이 들어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인사한 뒤 욕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벗어놓은 겉옷을 정리하다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고급 한정식집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정식 2인분에 35만 원이나 하는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를 먹은 것 같더군요. 아무리 봐도 막리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새로 시작한 일이 대박을 쳐서 남편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런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비밀을 만든 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저에게 말도 못한 건지 미심쩍었죠.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해진 저는 직접 묻는 대신 먼저 남편을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씻고 나온 남편이 물을 찾길래 얼른 컵을 찾아 건네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죠. 요즘 공사장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그렇지 뭐. 이제 많이 적응해서 괜찮아. 그래도 조심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내 나이가 왜? 이 정도면 아직 팔팔하지.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으니까. 역시 남편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태도를 보니 물어봤자 똑바로 말하지 않고 잡아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남편이 잠드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30년 한 입을 덮고 산 마누라를 속이는 걸까? 큰 돈을 벌었다면서 왜 집엔 한 푼도 안 가져오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비밀을 가지기는커녕 묻지도 않은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누구랑 다퉜는지,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거래처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일일이 얘기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도 말을 안 한다? 뭔가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제가 아무리 물어봤자 어차피 잡아댈 것 같으니 그냥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눈으로 봐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저도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몰래 뒤를 따라갔죠. 멀찍이서 따라가다 보니 전날 공사장에서 인부가 말해준 오피스텔이 나오더군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깔끔해 보였습니다. 차가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남편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얼른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추는 게 보여 저도 얼른 같은 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로 나오니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방금 누군가 들어갔는지 반쯤 열려있던 문이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재빨리 그 뒤를 따라가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남녀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중 남자의 목소리가 예상대로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계속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한껏 교태를 떨며 콧소리 내는 게 들렸어요. 오빠, 역시 우리 오빠는 영업의 신이야. 오늘 우리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한턱 쏴. 그때 잔뜩 들뜬 남편의 목소리가 따라왔죠. 아이, 그깟 한턱 당연히 쏴야지. 이게 다 영숙이 덕분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난번에 말한 그 목걸이도 사줄게. 어머, 정말? 그거 500만 원인데 괜찮겠어? 아이, 당연하지. 내가 영숙이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걱정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그 대화를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가 생각지 못한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설마 이 인간이 거짓말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는 거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날 배신한다고?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바로 전날에도 공사장에 관해 묻는 저에게 말짱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던 남편이 떠오르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에도 안에서는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와 그 여자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더 이상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순간 안에서 나던 말소리가 뚝 끊기고 잠시 후 문이 열리더군요. 헌데 반전은 또 있었습니다. 저의 예상과 다르게 문을 연 게 여우 같은 여자나 저희 남편이 아닌 젊은 남자였던 거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제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 김만수 씨 만나러 왔는데요. 그 말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 간신히 참아온 분노가 치솟아 소리치듯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면 한창 공사장에서 짐 나르고 있을 시간 아니야?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오빠 부인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한데 여자의 뒤로 능글맞게 웃는 중년의 남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른 남녀 4명이 대낮에 오피스텔에 모여 뭘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죠? 제가 공격적으로 물었지만 여자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계속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요? 전 오빠의 사업 파트너 윤영숙이라고 해요. 그러더니 저에게 여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이 엄청 대박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빠가 저한테 은인이라고 했는데. 사모님한테는 아직 자랑 안 했나 보네요. 대박이라뇨? 무슨 사업인데요? 뭐 간단히 말해서 납골당 분양 사업이죠. 뜬금없는 여자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납골당 분양이라니. 평생 인세일만 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그런 일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납골당 분양이라니? 제가 따지듯이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남편이 저를 안으로 잡아 끌어 얼결에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니 꽤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제법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더군요. 책상 위에는 팸플릿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는데 집어서 살펴보니 납골당 분양 광고였습니다. 선착순 특가, 관리비 무료 혜택, 명당 자리 한정 분양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당신 나한테 비밀로 하고 이런 일 하고 다닌 거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자리에 앉아봐. 그러더니 남편이 저를 소파에 앉히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윤영숙이라는 여자와 젊은 남자들도 자리에 앉아 저희를 지켜봤죠. 남편은 신이 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눈치채고 찾아온 것 같은데. 그래, 사실 나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 이게 정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일이었는데 영숙이가 날 소개해 준 거야. 뭐? 소개? 그럼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게 이 여자란 말이야? 제가 경계심을 잔뜩 드러내며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습니다. 여보, 말 조심해. 영숙은 이쪽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준 거라고. 우리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거창해? 제 말에 남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죠.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 전에 좋은 자리를 잡아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효도하고 싶은 자식들까지 관심을 가져 납골당 분양 사업이 대박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 회사에서 영업을 맡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납골당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하게 하고 한 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황당한 기분만 들었어요. 남편이 공사판에 나갔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뜬금없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런 제 표정이 보이지 않는지 연신 신이 나서 떠들어댔죠. 여보, 나 지금까지 꽤 많이 팔았어. 벌써 큰 돈 벌었다니까. 공사판 인부에게 들은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남편은 너무나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얼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공사판 간다고 거짓말한 건데? 그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당신이 놀라고 좋아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게 말이 돼? 공사판이 있는지 알고 도시락까지 챙겨갔다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래서 여길 찾아온 거야? 그래. 아니, 당신이 어딜 가는지 궁금해서 몰래 따라와 본 거야. 근데 납골당이라니 너무 뜬금없잖아. 그리고 저 여자는 뭐야? 사업 파트너라면서 왜 말끝마다 오빠라는 거야? 그때 영숙이라는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오해하지 마세요.
전 원래 사람들이랑 친근하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사업하려면 친근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언니. 하지만 전 그 여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투명하지 않고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음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대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대답했죠.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뭐? 2천만 원? 이것 봐, 당신도 놀랐지? 그래, 이게 그런 사업이라니까. 아이, 2달도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엄청나지? 아이, 그깟 공사판에서 막리라는 거랑 비교도 안 된다고. 아이, 거기서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200~300 벌기도 힘들어. 남편은 너무나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뭔가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 지금 어디 있는데? 아, 돈? 일부는 투자했어. 투자? 응, 나도 명색이 영업이사인데 회사에 투자 좀 해야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몇 달 안에서 1,500배는 보장된다니까. 뭐? 1,500배? 아이, 당연하지. 아직 초기인데 이 정도 수익인데 앞으로 더 성장해서 사업이 커질 때를 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번 돈이랑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합쳐서 투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뭐? 퇴직금까지 투자했다고? 아이, 걱정하지 마. 몇 달 안에 바로 회수할 수 있을 테니까. 아니, 당신 정말 왜 이래? 전에는 아무 작은 일이라도 나한테 다 말하고 상의하더니 일 그만둘 것도 말 안 하고 몇 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혼자 마음대로 쓰고.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민망한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가장이 정한 일이면 따르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바가지야. 아니, 그리고 내가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투자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뭐야? 당신 그거 진심이야? 저는 생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에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자 남편은 보란듯이 더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 그리고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마누라가 남편 일하는 곳까지 몰래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 아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되겠어? 그때부터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2천만 원이란 돈을 버는 것도 비상식적이었고 뜬금없는 사업 얘기도 어이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남편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같으면 비밀을 만들고 저 몰래 퇴직금에 손댄 걸 미안해할 텐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맞나 의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맞는 거야? 그 물음에 저와 남편의 말다툼을 웃으며 구경하던 여자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언니, 당연하죠. 우리 회사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고요. 납골당도 인허가 다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업에 끼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특별히 만수 오빠한테 기회 드린 건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싫으면 관두세요.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남자도 한마디 하더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전 박 팀장입니다. 김 이사님이 영업을 정말 잘하세요. 앞으로 이대로만 계속되면 회사도 이사님도 대박 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남자가 제법 공손하고 똑부러지게 말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토를 달아봤자 남편과 얼굴만 붉힐 것 같아 조용히 말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오피스텔 근처로 찾아가게 됐죠. 남편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던 남편이 으름장을 놓듯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제 내가 당신 때문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옆편 내가 겁도 없이 어디 남편 뒤를 캐고 다녀? 극성도 적당히 떨어야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돈 갖다 줄 테니까 다신 그런 짓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1층 로비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여자와 남자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려는 게 보였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다른 데 영업 나간 것 같더군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남녀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지 근처 백반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커피숍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인파에 섞여 얼른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행들이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재빨리 그들과 등지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먼저 팀장이라고 했던 중년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번 주 실적은 어때? 그 말에 젊은 남자가 대답하는 것 같더군요. 김이사가 10명이나 잡았어요. 진짜 잘해, 그 노인네. 그러게 혼자 일당백을 한다니까. 참 어디서 그런 인재가 굴러 들어왔나 몰라. 그러자 영숙이라는 여자가 뻐기듯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긴 내가 물어온 거 몰라? 술 마시러 갔다가 그런 호구를 건지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친구들하고 호프집에서 떠드는 걸 들었는데 퇴직하고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 내가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등신이 따로 없더라. 그때 젊은 남자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건 누나 공이 크지. 인정해. 노인네들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서 저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게 만든 거야? 뭐 별거 있어? 큰 돈 벌어서 처자식한테 대우받을 거라고 하니까 아주 신나서 뛰어다니던데. 남자에 이어 박 팀장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호구라 우리한테는 완전 귀인이지. 이제 다음 주쯤 투자금 돌려준다고 하면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서 한 1억 정도 넣어놔. 그래야 나중에 들통나도 다 덮어 씌울 수 있지. 그 돈은 다시 투자하면 3배로 만들어준다고 하고 얼른 다시 빼오고. 박 팀장의 말에 여자가 좋아 죽겠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우리 만수 오빠 들어온 다음에 사업이 아주 번창한다니까. 사람이 어찌나 멍청한지.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목걸이도 사줬잖아. 지가 있지도 않은 납골당 팔고 다닌다는 걸 알기나 할까?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웃으며 하는 말이 더 기막혔습니다. 알긴 어떻게 알아. 알면 저렇게 못하지. 그때 보여준 납골당 분양하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우리랑 일절 상관없는 남의 납골당인지도 모르고. 숨이 멎는 것 같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들고 있던 휴대폰도 흔들렸습니다.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감히 한 집안의 가장을 우롱해 범죄에 이용하고 불법 이득까지 챙긴 걸로 조작해 모든 죄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온종일 기다리다 퇴근해온 남편을 붙잡고 망설임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하지만 남편은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여전히 저에게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죠.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말해. 안 돼. 중요한 얘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저기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이라는 거 다 사기야. 제 말에 단박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사기라고 전부 다. 있지도 않은 납골 땅을 파는 거야. 나 오늘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오늘 또 우리 회사 왔었어? 내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간 거야. 근데 내 생각이 맞더라고. 그 인간들 다 사기꾼이란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이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는 뭐 바본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멀쩡하게 잘 지어진 납골당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아니, 그거 다 가짜란 말이야. 당신이 본 그 납골당은 그 인간들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거라고. 팸플릿도 다 남의 납골당 사진 가져다가 만든 거라니까. 저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낮에 커피숍에서 들은 내용을 다 말해줬어요. 남편을 조롱하던 남녀의 얘기까지 다 그대로 전하고 문제가 되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는 것도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영숙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산 마누라 대신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영숙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진짜 날 안타깝게 생각해서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넣어준 거라고. 당신이 우리 사이 오해해서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두 귀로 정확히 들은 거란 말이야.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그렇게 철석같이 여자를 믿는 건지 말문이 막혔죠. 당신 정말 정신 나간 거야? 내가 직접 들었다고 했잖아. 그 인간들이 당신을 호구라면서 비웃었다고. 닥쳐! 영숙이도 박 팀장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라고. 젊음을 다 바쳐서 충성한 회사도 날 배신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라고. 아니야, 여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 알량한 퇴직금 뺏고 나중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낼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이 옆에 내가 평생 집구석에서 밥이나 한 주제에 네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뭘 알아? 저는 움찔했어요. 긴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지. 시끄러!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 줄 알아? 당신은 내가 이대로 공사판에서 짐이나 나르면서 늙었으면 좋겠어? 여보, 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하려 해도 남편은 이미 흥분이 극에 달해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네가 바깥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가 망해서 빈손이나 마찬가지로 쫓겨났어. 환갑 다 된 나이에 누가 나한테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것 같아? 남편의 눈에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영숙이가 날 인정해주고 내 능력을 알아봐주고 기회를 줬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난 그냥 내 일 열심히 한 것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 저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매달렸죠. 여보, 그게 사기라니까. 당신이 판 게 진짜 납골 땅이면 문제 없어. 근데 가짜잖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고.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영업이야. 이대로 계속 일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영숙이라는 그 사기꾼 말만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따로 자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도저히 답답해서 멀쩡히 얼굴 보며 한 입을 덮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계속 그 사기 행각에 동참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속이 바짝바짝 타다 못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민호랑 수진이한테도 돈 빌렸어?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 그래. 투자금이 더 필요해서 좀 빌렸다. 뻔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눈뜨고 놓칠 순 없잖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하다하다 이제 애들 돈까지 끌어다가 사기꾼한테 갖다 바쳐? 사기라는 말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회사 좀 망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당신이 열심히 일한 세월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도 남편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울어도 보고 윽박질러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말보다 사기꾼 말을 더 믿고 자식들까지 속여 돈을 가져가는 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혼 생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초저녁에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손을 덜덜 떨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영숙이가 연락이 안 돼. 뭐? 남편은 날벼락이라도 맞은 얼굴이었지만 전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 일당들이 모든 걸 남편한테 떠넘기고 도망쳤다는 거를요. 어떻게 된 건데? 자세히 말해봐. 그 여자 일당 다 없어진 거야? 아무도 없어. 오늘 점심 먹고 오니까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 박 팀장도 다른 사람들도 다 없어. 전화해도 안 받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라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고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야.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우려하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더군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꽥하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다 사기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믿던 영숙이가 돈 들고 도망간 거야. 전부 당신한테 떠넘기고.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모르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당신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제 또 어떻게? 하지만 저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 그때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이혼? 그래, 이혼.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당신 이대로 경찰에 잡혀가서 전과자 되면 결혼도 안 한 우리 수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애가 결혼할 사람 만나도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아버지가 전과자라고. 여보, 어쩔 수 없어. 난 할 만큼 했어.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화만 내고 모른 척한 건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망할 순 없어. 덕자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다 너랑 애들을 위해서였어. 가족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지 마. 정말 가족들을 위한다면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야지. 당신은 그냥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가족들 앞에서 창피하기 싫고 능력 없는 가장이 되기 싫어서 어떻게든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덕자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전 매섭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릴 땐 닥치라고 하더니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고집 부리더니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이마를 박더니 울부짖듯이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이 만든 일은 당신이 해결해야지. 그냥 경찰에 자수해.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떻게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잘못을 빌어. 남편은 고개를 들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더니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어요.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기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죠. 사실 제가 그 커피숍에서 사기꾼들의 대화를 녹음해뒀거든요. 남편에게 들려주기도 했지만 다 조작이라며 철저하게 무시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냥 지워버리려다 혹시나 하고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대화가 결국 남편을 위기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꾼 일당이 부산으로 도망쳐 밀항하려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됐다고 하더군요. 수사 결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어요.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그 일당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어 우여곡절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됐어요. 남편이 피해자를 모으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만든 건 맞지만 자수한 점, 본인도 퇴직금을 다 잃은 피해자라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감옥에 가는 건 피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제가 제공한 증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감옥 갔을 거야. 이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았어. 그깟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끝까지 못난 사람 되기 싫었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하지만 전 대답 대신 조용히 서류를 꺼내 찢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밉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한 세월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야. 남편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정말 당신하고 애들한테 면목이 없어. 하지만 전 남편의 말을 막으며 말했죠.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신 큰 돈 벌겠다는 생각하지 마. 세상에 대가 없는 일확천금은 없어. 명심해. 알았어. 남편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껴둔 비상금을 털어 동네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남편도 설거지하고 바닥 쓸고 재료도 나르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이제야 잊고 있던 예전이 생각났어. 그땐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은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 푼 두 푼 모으는 돈이 우스워 보이더라. 근데 당신 말이 맞았어. 세상에 이유 없는 돈벼락은 없더라고. 그렇게 저희는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의지해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런 저희의 일상의 평화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 사연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